폴리티크 정치평론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4일 전 국민을 경악과 당혹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헌재의 쓰레기 판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도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모순투성이 쓰레기 판결의 배경입니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 두 번째로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판결을 다시 내렸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법률적 타당성이나 절차의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채 초날림 정치적 야합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범죄도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 비교적 수월하게 저지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범법재판소로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탄핵은 3월 26일 이재명이 세간의 예상을 뒤엎고 그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1심의 실형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부터 사실상 예견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2심 재판도 국민의 법 상식과 까마득히 동떨어진 판결이었음에도 곧이어 검찰과 법원이 즉각 상고로 대법원 최종심 판결이 한 달간 단축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보고 사법정의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특히 판사들의 사악함은 국민들의 등뒤를 빗으로 찌르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당근을 언론을 통해 미끼 던지듯이 뿌려놓고 결정적 카운터 펀치 한 방을 먹이며 자신들은 뒤로 숨습니다. 모순적 판결을 내린 동기나 친절한 설명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곧 법이다는 오만함만이 보일 뿐입니다. 이제 와서 되짚어본들 무슨 소용도 있겠습니까만 향후의 되풀이되는 실패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저급한 판결문을 확인은 해봤습니다. 이런 일방적이고도 모순적인 판결문이 명색이 최고법원 중 하나인 헌재에서 버젓이 발표된다는 것을 보면 우리 사법부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라면 앞으로 대통령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긴급 명령에 대해 사법부의 사전 유권 해석을 지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방통위 관련 대통령의 인사에 사법부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삼권이 최고 정점에 사법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이 필요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수개월 이상 걸리는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다가 국가가 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비겁한 판사들은 뒤로 숨을 것입니다. 헌법에서 헌재를 둔 이유는 저들이 권력 행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가를 존망의 위기에서 건져낼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것이고 대통령만이 판단을 내릴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의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계엄이 조기 해제되었음에도 일단 계엄이 발령되면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는 논리도 매우 위험한 법리 해석입니다. 국회가 30차례의 줄 탄핵을 거듭했지만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결론은 몇 건 안 되어서 실제로 피해가 별로 없었다는 논지입니다. 예산도 상임위 통과만으로 피해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악법 남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피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짓은 실제로 피해가 아직 덜 실현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계엄 이후 대통령의 우려가 모두 현실화되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정치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흘러가는데 빤히 보이는 결과를 탄핵 당일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논리라면 살인범이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 들더라도 경찰은 예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죽어야
범죄가 성립되고 체포 구금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엉터리 판결도 있습니까? 반면에 헌재는 전혀 반대의 논리를 또 도입해서 대통령의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은 이미 발령되었고 7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었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서 파면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물증을 제시하지도 못합니다. 증인 회유 사실이 드러난 특전사령관의 증언 번복을 검찰 신문만 그대로 인용해서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끌어내라가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유튜브나 각종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재판장의 일문일답을 경청했는데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따라올지 궁금합니다. 국무회의 후 국회 통고도 지체 없이 하지 않았다는데 지체 없는 이 기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며 대통령이 그냥 계엄법을 위반했다고만 말합니다.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를 마치 의결기관처럼 과대 포장해서 법률상 전혀 하자가 없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을 불법으로 포장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대통령 권한 행사에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도 파면 증거랍니다. 그럼 헌재의 판결에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으면 니들은 모두 파면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더구나 국방장관 등이 시민들이나 국회의원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소수 병력만을 투입했고 실제로 마찰을 피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교묘한 말장난으로 판결문을 조작했습니다. 군 투입 시 헬기나 특수차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병력 이동 수단임에도 국민들과 전쟁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줄줄 읽어내려 갔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국민을 겁박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댄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법을 다루는 자들이 이렇게 법을 악용한다면 이런 기관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향후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좌파 기득권들이 굳고 빼먹는 수단으로 전락한 헌재를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영장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에서도 참 한심스럽습니다. 계엄의 가장 큰 효과가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의 권한이 있다는 것인데 단지 그 권한을 최소한으로 사용했음에도 영장주의를 위반했다면 계엄법에 그런 조항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계엄을 선포합니까? 철저히 법원이 자기 밥그릇 지키기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더구나 증언이 조작이 명백해진 전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의 증언을 토대로 김명수, 권순일 등의 위치 확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합니다.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된 사법권 독립은 끔찍히도 부르짖습니다. 대통령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가짜 증언을 바탕으로 사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서부지법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속이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좌파들에게도 김명수나 권순일이 큰 죄가 있는 것처럼은 보였나 봅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제가 대통령이라도 이미 물러난 권순일이나 김명수를 그 바쁜 계엄 시기에 체포하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급히 증언을 조작하느라 아무나 등장시키려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도움 준 사람 이름을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긴 뭐 김호준 이름까지 올라와 있다고 가짜 메모지에 나와 있으니 말입니다. 국회의 예산안 삭감 단독 의결에 대해서도 계엄 당시는 예결위에서만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 통과될지는 알 수 없다는 해괴한 말장난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주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실제로 계엄 후 그들이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켰음에도 상임위 단독 통과로는 피해가 없고 피해를 예단할 수 없다는 억지 주장은 새로운 법리인가요? 아니면 바보들이 모여 심리를 진행했는가요? 그들은 딴 나라 재판관들인가요? 헌재는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지적한 부정선거에서는 선관위의 앵무새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았으며 대통령 변호인 측의 가장 간단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 확인조차 거부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위헌이라며 선관위 편을 들어준 자들입니다. 헌재 재판관 중 6명이 지방선관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저들이 한 통속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을 판사가 겸토록 하는 관행은 그래도 법원이 지금처럼 오염되지 않았을 때의 관행일 따름이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은 국민이 만들어준 거대 야당이 독주를 막지 못하는 분노와 정치력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신란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새로운 우리 국내 정치의 상황으로 등극한 것 같은 오만함의 극치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국정독주 폐악질을 저지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극도로 편애하며 말을 아낍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번지르르한 말만 내놓았습니다. 사실 니들도 너무 그러지 말고 좀 잘하지 그랬니? 그렇지만 너희들의 행동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실제로는 거대 야당이 타협을 거부하고 독선과 독주를 일삼았는데 여당이 대화 타협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이재명처럼 범죄 혐의가 충만한 불량한 야당 대표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의석의 상당수가 부정선거를 의심받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더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 독주, 줄탄핵, 예산 단독 처리 등 권한 행사가 권력남용이나 국정마비 초래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탕발림 어구를 등장시키고 이어 대통령 파면 결의를 합니다.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겁니까? 그러면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헌재는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개엄만은 해서는 안 된다는 회개한 논리를 펴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들이 직접 제시했어야 합니다. 마치 정치구단처럼 훈수나두는 헌재 재판관들이라면 당연히 제시했어야 합니다. 하나만한 대화 타협, 어느 일방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모든 것을 거부하면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그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 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맹물 같은 소리만 짓거렸습니다. 좌파들이 즐겨 쓰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결론적으로 헌재의 판결문은 중립적이지 않고 지극히 편파적이며 악의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훈수를 받았나요? 문형배가 쓰레기 판결 후 헌법연구관과 사무처의 도움으로 무리 없이 대통령 탄핵이 끝난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의례적이지만 속에 담긴 뜻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로 판결문을 읽는 문형배의 역겨움과 아주 깔맞춤 발언입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을 더욱 절망케 하는 것은 이러한 헌재의 상식 밖의 판결 배경에 무엇인가 흑막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선고일 직전까지 4대3이 5대3이냐 하며 기각 판결이 확실하다고 전망되고 있었던 때 무슨 변수가 있어 판결이 뒤집혔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탄핵 심판 초기부터 좌파 재판관들이 가족들이 대통령 탄핵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4명이 직간접적으로 법원 내 좌파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에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도 나왔습니다. 이런 증거만으로도 이들 4명은 탄핵 재판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자신들끼리 문제없다며 덮어버리고 일방적으로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 재판의 시작부터 공정성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인내하고 참았던 것은 확고한 우파 성향 재판관이 3인이 있다는 언론의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만장일치로 바뀌어 나타났고 국민들은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면 뒤에 숨지 말고 자기 소신을 분명히 밝히며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탄핵 인용을 했다고 국민들에게 떳떳이 밝혀야 재판관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의혹의 중심에 우파의 모 재판관이 있다는 주장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이 재판관의 아들 관련 신빙성 있는 의혹도 나왔고 그에 따른 협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근거로 한 문제 제기입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이 파면이라는 국가적 대사에 개인 비리 문제가 개입되었다면 그 판결은 원천 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의 직전 판결을 한번 봅시다. 헌재는 국회에서 우원식이 독단으로 대통령 탄핵이 1차 부결된 이후 2차 재상정 표결에서 내란죄를 포함 국민의힘 반란표가 합세하며 가결된 이후 헌재에서는 내란죄를 빼고 심리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를 뺐으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었다고 주장을 하자 그런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정을 받아들이고 불필요하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 증거가 되면 증거를 일축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날 국회에서 한동훈과 그 일당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은 생중계를 통해 두 눈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거는 가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논리로 유추해 볼 경우 만일 그 재판관의 판결이 무효가 된다면 물론 그럴 가능성도 전무하지만 저들은 7대0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라고 또 주장할 것입니다. 그자의 변절 때문에 다른 두 명의 재판관이 국론 통일을 위해 인용으로 돌아선 것을 그런 가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또 들이댈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개인의 비리를 덮으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비겁하고 파렴치한 재판관 개인의 일탈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일에 심한 고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의 반복과 무관하게 잘잘못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헌재가 존속하든 말든 이런 일들은 후세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파면 팔수록 한심스러운 대한민국 사법부와 모습입니다. 또한 어떤 틈이라도 자신들 이익에 부합되면 이용하고 버리는 종북극 좌들의 진면목이 다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끝없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법을 지키는 사법부는 법을 버리는 사법부, 법을 죽이는 사법부가 되었습니다.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한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이제 60일밖에 남지 않은 조기 대선을 그냥 넘겨버리면 문재인의 5년보다 더욱 엄혹한 5년, 10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은 모자라고 딸리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저런 종북 주사파들을 척결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폴리토크 김승재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